평양 원정 경기를 치르고 온 축구대표팀이 경기가 굉장히 거칠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반영됐다는 분석인데 통일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말부터 검찰개혁을 앞세우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다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인근 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해준 구청의 허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로 당시 불법 로비와 외압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기구에서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뿜어져 나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감 설비도 제대로 없는 데다 환기구를 통해 지상으로 그대로 배출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합니다. 삼성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의 지문인식 보안이 700원짜리 실리콘 케이스로 해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간편 결제나 송금 등의 지문인식이 사용되는 만큼 금융사고도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이번 남북 축구는 남북 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관중도 없고 중계도 없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평양 원정 경기를 치른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게 다행이었다고 했고 선수 단장은 전쟁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저 소식은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열한 평양 원정을 치르고 새벽에 귀국한 선수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과는 아쉬운 0대0 무승부였지만 손흥민은 무사히 돌아온 게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북한 선수들은 육탄방어를 방불케 하는 거친 몸싸움에 수시로 욕설을 섞어 우리 선수들을 괴롭혔습니다. 그쪽 선수들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칠게 반응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최영일 선수 단장은 북한 선수들의 눈빛부터 달랐다며 마치 전쟁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전쟁 치르듯이 그냥 치렀었어요. 앉으려는 눈빛이 그냥 살아있더라고. 북한 선수들이 정신이 가미된 어떤 그런 축구를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예상 못한 무관중 경기에 놀랐지만 선수들은 승부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이 팀이 우리를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저희 경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고. 산책조차 할 수 없었고 숙소에서조차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긴장감은 원정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외신들도 놀랄 만큼 기이한 경기를 마친 대표팀은 다음 달 다시 쏠 때 레바논 원정을 준비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이 남북 경기의 영상은 북한 축구협회로부터 받긴 했지만 방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화질이었습니다. KBS를 포함해서 지상파 3사는 중계방송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화질은 그렇지만 그래도 남북 축구의 주요 순간 잠깐 보시죠. 이준희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 대한민국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 나선 선수단의 얼굴엔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관중 한 명 없는 경기장에 울리는 양팀 선수들의 목소리가 승부의 치열함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거친 플레이에 흔들린 선수들은 경기 초반 실점 위기를 맞았습니다. 북한의 빠른 역습에 뒷공간을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uito elevado de interrupções, de justificações pela questão da interrupção, o que faz 모처럼 나온 슈팅은 골대를 크게 벗어나 전반에 유효 슈팅 하나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후반에도 북한 에이스 박광용에게 강력한 슈팅을 내주며 실점 위기를 맞습니다. 벤투 감독이 김신욱과 황희찬을 교체 투입하면서 공격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황희찬과 김문환의 날카로운 슈팅에 이어 김진수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까지 모두 빗나갑니다. 양팀 앞에 4장의 경고가 나왔을 만큼 거칠었던 북한전 90분은 결국 0대0 무승부.
대표팀은 승점 1점을 가져오며 H조 1위를 유지한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관중도 없고 취재진도 없고 방송도 없는 너무나 낯설었던 평양 원정은 심판의 긴 휘슬과 함께 끝났습니다. KBS 뉴스 이희준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평양 경기는 국제 관례와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축구 역사상 가장 기이한 A매치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현 주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홈팀의 자발적인 무관중 경기. 취재와 중계, 응원 불허 모두 관례와 상식에서 벗어난 조치입니다. 남측 선수단에 대한 통제는 시종 엄격했고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말을 시켜도 눈을 한번 이렇게 맞춘 적도 없고 우리가 물어봐도 그냥 대답도 잘 안 하고. 남북관계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관계 개선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힙니다. 통일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발언입니다. 북미관계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이 어려운 현실인데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미 대화 재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신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백마 등정을 연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이 김 위원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주민들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전략 노선들이 제시됐고 세상이 놀랄 일들이 일어났다며 중대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대북 제재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평양 경기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물꼬를 터보려던 구상이 무산되면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 자리에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인사말부터 검찰 개혁으로 시작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말부터 검찰 개혁을 앞세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을 지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을 묻는 질문엔 윤 총장은 수사 독립성 보장과 함께 검찰 권한 분산을 꼽았습니다. 직접 수사 총량을 좀 줄이면서 저희 검찰의 역량을 소추를 결정하는 데 더 많이 할애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특수부 축소로 금융범죄나 공직비리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포함된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은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희들은 여당일 때도 반대를 했어요. 공수처는. 이거는요. 문재인의 홍위검찰 탄생이에요. 괴물입니다. 김도 간사님께서 대통령이 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수처의 경우에 절대 없게 못합니다.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입니다. 윤 총장은 한편 한 언론사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오는 대검 국정감사여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이어서 최창봉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는 또다시 격돌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면서 응원한다는 말까지 건넸습니다. 대통령은 권력 눈치 보지 마라.
했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보십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총장을 기억하며 어떤 급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여당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이제 조국팔이 좀 그만하고요. 예? 국정감사 좀 하고 나란 일 좀 합시다. 그러면서도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이 함께 만든 채팅방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JK라고 정한 부분은 조국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챙기기 위한 방이 아니었는가라는. 답변을 이어가던 윤 총장은 수사에 대해 자신감도 살짝 내비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걱정 마시고 저희가 하여튼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불응하고 있죠.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똑같이 관용을 베풀어 오셨습니까? 착한 따뜻한 검찰이셨습니까? 우국 총정의 마음으로 가서 최이배 의원을 설득하러 간 거지 가서 폭력 행사는 일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이나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복입니다. 네, 방금 나온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사무실에 감금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가운데 4명이 원내 부대표였습니다. 이 원내 부대표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고 감금에 나선 것인지 여부를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회의 방해, 교사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최이배 의원실입니다. 오전 9시쯤부터 이곳에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한국당 법제사법위원과 원내 부대표단, 우리 그 법사위원들 하셨던 분들도 같이 계시고 또 저를 포함한 부대표단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 의원을 설득 중이라더니 몸으로 막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부적법한 사보임 신청에 결재를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몸으로 막는 겁니다. 네. 최 의원의 회의 참석을 가로막고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1명 가운데 4명은 원내 부대표. 검찰은 당시 최 의원 사무실 안에 있던 원내 부대표단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나 원내대표로부터 감금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듯하다는 진술들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의원실 문을 뜯고 들어와 한국당 의원들이 끌려갈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지시를 근처에서 들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경찰 불렀어요. 나가요. 경찰 오면 그냥 나가실 거예요? 나가지. 네? 나간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감금 교사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감금 사건을 대표님께서 교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저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검찰은 국정감사 이후 출석하겠다는 나 원내대표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에 지은 예배당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눈길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길입니다. 서울 서초구 소유의 공공도로인데 이 길 지하에는 사랑의 교회 대형 예배당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2013년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당시 도로 아래 1000제곱미터 정도를 교회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물에 어린이집을 지어 구청에 이전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용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사용하는 건 잘못이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점용 허가를 내준 건 위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견고한 지하 구조물을 설치해서 도로 지하를 점유하게 되면 원상 회복이 어렵고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교회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장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무허가 시설이 될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철거해야 하는데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알리는 글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네, 당시 사랑의 교회 건축 당시의 허가와 관련해선 관련 기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났고 오늘 불법 판단을 받았습니다. 허가 당시 교회 신도였던 유력 정관계 인사들의 역할에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우 기자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기 전 서초구청 도로관리과는 여러 기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KT와 서울도시가스는 지하에 설비들이 매장돼 있어 어렵다고 했고 심지어 구청 재난치수과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허가가 났던 배경은 무엇일까? 법원에 제출된 당시 사랑의 교회 내부 회의록. 오정현 담임 목사는 유력 인사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합니다. 서초구청과 관내 국회의원뿐 아니라 서울시장, 정 안 되면 대통령도 돕도록 하겠다고 말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당시 서초구청장이던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점용 허가가 외압과는 무관했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존중해야죠. 다만 도로법이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그 법을 가지고 너무 좁게 해석한 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력 인사들의 요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신도 중엔 유독 정관계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신도였던 이해훈 인근 지역구 의원, 김덕용 당시 대통령 특보 등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당시부터 나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역할을 부인했고 김 전 특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도 로비 시도 정황이 담긴 회의록의 진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로 당시의 불법 로비와 외압의 의혹은 더욱 짙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허가 과정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회의가 대통령의 지시로 열렸습니다.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히 건설 투자 역할을 강조한 게 과거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지금은 경제와 민생의 힘을 모을 때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 민간 활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의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건설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인위적 부양책이 아닌 국민 생활에 필요한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이례적이었습니다. 교육과 복지, 문화 인프라 같은 생활 SOC 투자에 속도를 내자는 겁니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도 주문했습니다. 경제부처들이 적극 재정으로 경기 위축을 막고 반등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일관된 정책으로 최근 고용률이 높아졌다면서도 40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정에 없던 오늘 회의는 대통령 지시로 열렸습니다. 세계 경기 하강 속에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직접 주문한 건데 대통령의 이런 민생 경제 행보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잡혀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유모 씨가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당시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가 누명을 벗은 용의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윤 씨가 잡힌 이후에 누명을 쓴 사람들이라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1990년 12월 경찰은 윤모군이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을 자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윤군 역시 취재진 앞에서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소리쳐가지고 겁이 나가지고요. 목하고 입을 막았는데요. 경찰은 윤군을 범행 현장에 데려가 현장 검증까지 했습니다. 좀 비깁시다. 예? 좀 비기자고. 윤군은 그러나 변호인 면담 등에서 형사가 무서워 거짓 자백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이 범행 장소에서 윤군을 봤다고 발표한 목격자들도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술서 쓸 때요. 분명히 15일 날을 못 보고 다른 날을 이제 전후로 해서 얼굴만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봤다 그랬을 뿐이에요. 경찰이 진술서 내용을 바꿨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 반대 저게 돼 있었어요. 진술서 내용이. 윤군은 결국 다른 증거가 없어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2차와 7차 사건 범인으로 박모 씨를 잡았다고 발표했고 박 씨도 시인했습니다. 마음의 기억이 남긴 것을 빌기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박 씨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씨 역시 변호인 앞에서 너무 겁이 나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털어놨고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는 밤샘 조사와 진술 강요 등으로 용의자를 잡을 때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과거의 잘못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대형 환기구 지나갈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하의 각종 미세먼지가 아무런 여과 없이 환기구를 통해 지상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현장 K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호선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에 있는 지하철 환기구입니다. 환기구 주변에서 뛰노는 어린이들. 지하선로와 직결된 이곳에선 어떤 공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을까? 취재진이 지하 15m 깊이 환기구에 들어가 환경공단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정밀 측정했습니다. 19시간 연속 잰 결과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290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 기준인 150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정시험 방법이고요. 미세먼지 경보 발생했을 때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열차가 지날 땐 최대 984 마이크로그램까지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선로와 열차 바퀴가 서로 마모하면서 금속 물질 같은 오염원이 생기는 겁니다. 공기 정화는 잘 되고 있을까? 1992년에 설치된 환기팬을 열어봤습니다. 철망에 구멍이 켜켜이 쌓인 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차 선로에서 빠져나온 오염된 공기가 이 환풍구를 따라 이동하는데요. 빠져나온 공기는 지상으로 그대로 배출됩니다. 필터 등 저감 설비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환기구가 이런 지하 공간의 유해 물질을 지상으로 뿜어 올리는 굴뚝인 셈입니다. 주위 지나가면은 상당히 불쾌해요. 더운 공기에다가 먼지에다 막 오니까 피해가게 되거든요. 조사 결과 바깥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49 마이크로그램일 때 지하 역사는 81, 지하 선로는 무려 178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호선 잠실과 사당역 선로의 공기질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 절감한다고 아무런 대책을 세워놔도 길거리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지하철 환풍기를 통해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계속 마시고 있는. 지하철 환기구는 수도권에만 약 600여 곳. 인도위의 시민들이 무심코 들이마시지 않도록 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합니다. 현장 K 이슬기입니다. 삼성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의 지문인식 보안이 단돈 700원짜리 실리콘 케이스에 해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금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조만간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등록된 지문을 댈 때만 잠금이 풀린다며 보안을 강조한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S10.
등록되지 않은 지문에는 잠금 화면이 꿈쩍도 않습니다. 하지만 화면 위에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자 등록되지 않은 지문에도 잠금 화면이 스르륵 풀립니다. 심지어 지문도 없는 손가락 마디를 댔는데도 잠금 화면이 해제됩니다. 이 실리콘 케이스 가격은 단돈 700원. 여기에 초음파 센서를 적용한 지문 인식 보안이 뚫린 겁니다. 특히 문제는 간편 결제와 은행 애플리케이션도 지문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를 악용해 금융 거래를 하면 금전 피해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신이 보도하며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부인의 갤럭시 S10에 실리콘 케이스를 씌웠더니 남편의 지문으로도 잠금 해제는 물론 은행 앱까지 접근했다는 내용을 전한 겁니다. I shouldn't be able to log into this phone and use my fingerprint. It'll let me into the device. 게다가 한 국내 이용자는 이미 지난달 10일 삼성전자에 이런 문제를 알렸었다며 삼성 측 대응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전파가 도달했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주로 측정을 해서 지문인식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특수한 내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 것을 맞다고 인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실리콘 케이스의 패턴과 지문이 함께 인식되고 등록돼 발생한 현상이라며 조만간 소프트웨어 패치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석탄공사가 이사를 채용하면서 시험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지원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지원자들의 중도 포기가 잇따랐는데 정작 채용된 사람은 돈도 부담하지 않은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상임이사 공개 채용에 들어간 석탄공사 2차 합격자들에게 역량평가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역량평가 계획입니다. 기본 과정, 모의교육, 역량평가까지 총 비용은 240만 원 정도. 그런데 석탄공사는 이 돈이 본인 부담이라며 계좌 입금을 요구합니다. 평가비 240만 원을 지원자에게 떠넘긴 겁니다. 최종도 아닌 거에 대해서 누가 대한민국 사람 중에 240만 원 부담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서류와 면접까지 통과한 5명 가운데 3명이 역량평가 비용 등을 문제로 지원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된 사람은 누굴까? KBS 확인 결과 전직 석탄공사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합격자는 이번에 역량평가를 받지도 지원비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5년 전 강원랜드에서 받은 역량평가 결과서로 대실한 겁니다. 공사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거나 뭐 절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비용 절감도 하고 그다음에 뭐 호수 지원 방지를 뭐 하고자 해서. 관리 감독 기관인 산업부에도 민원이 제기됐지만 묵살됐습니다. 오히려 산업부는 민원인에게 채용 공고문에 지원자 부담이 적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업부 규정은 다릅니다. 역량평가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모두 평가 비용은 기관 부담이 원칙입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도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이걸 무슨 당연하다는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아무리 해도 좀 멀었다는. 산업부는 석탄공사의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와 시사기획 창 태양광편 등과 관련한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재난방송 강화와 콘텐츠 질 제고, 직급 개편 등 조직 혁신, 지역방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사장은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출연자의 기자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해서 이르면 내일 법적 조처를 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한 명상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지 한 달이 넘어 발견됐습니다. 명상원 관계자들이 시신을 장기간 방치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 남성은 지금 깊은 명상에 잠겨 있다고 접근을 막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발언은 더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한 명상 수련원입니다.
전남에 살던 57살 김모 씨는 지난 8월 말 일행 2명과 함께 명상 수련을 목적으로 이곳에 입소했습니다. 이틀 후 제주를 떠날 배편까지 끊어뒀지만 김 씨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이 면회를 요청했더니 명상원 측은 수련에 방해가 된다며 접촉을 막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곳 명상원의 11평 남짓한 공간에 모기장이 쳐져 있고 그곳에 숨진 채 누워있는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명상원 원장 58살 홍모 씨는 김 씨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다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김 씨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명상원 측이 시신을 장기간 방치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와 사체 은닉 혐의로 명상원 원장 등 관계자들 6명을 입건했습니다. 명상원 원장 홍 씨 등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입건된 명상원 관계자들은 50대 남녀 6명으로 사망한 김 씨에게 설탕물을 먹이고 시신을 닦아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숨진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그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명상원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도심에 멧돼지떼가 출몰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이 포획하는 과정에서 멧돼지에게 다리가 물려 부상을 당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곳곳에서 멧돼지 포획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덫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조진영, 박미영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한적한 도로 위로 멧돼지 3마리가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깜짝 놀란 행인이 몸을 피하고 골목에서 사람과 마주치자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아파트 담벼락까지 무너뜨리더니 도로에 뛰어들어 화물차와 부딪히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걸어갑니다. 개보다는 크죠. 개 몇 배는 되죠. 송아지보다는 조금 적어도 그 정도 크기는 돼서 그리고 걷기만 크더라고. 그 새끼는 아니에요.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청주 도심에 멧돼지떼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멧돼지 7마리가 주택가를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기로 이제 들어가다 받고 절로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계단을 쭉 올라가서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쏘고 막 총을 가 쏴버린 거예요. 경찰관 3명이 출동해 실탄을 9발이나 발사했습니다. 골목으로 도망친 멧돼지는 이곳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경찰관 1명은 흥분한 멧돼지의 다리를 물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미 멧돼지는 인근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었고 새끼로 추정되는 나머지 5마리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텃밭이 있는 데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살된 위치는 그 회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내려 딴 데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청주시는 엽사들과 사냥개를 투입해 남은 멧돼지를 수색하고 있고 사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나트막한 야산 중턱에 자리한 충북 충주의 한 복숭아밭. 지름 12m의 둥그런 철제 틀과 그물로 만든 대형 덫 안에 어미와 새끼 멧돼지 6마리가 산채로 갇혀 있습니다. 이른 새벽 먹이를 구하러 산 아래로 내려왔다가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24시간 동물의 움직임과 열을 감지하는 첨단 센서와 CCTV를 장착한 인공지능 덫입니다. 동물이 나타나면 센서가 작동해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음과 현장 사진이 농장주 등에게 5초마다 자동 전송됩니다. 앱으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멧돼지가 틀 안에 들어왔을 때 작동 버튼을 누르면 2, 3m 상공에 떠 있는 덫이 자동으로 내려와 잡습니다. 우리 마을에 한 마리는 못 잡아서 그렇게 엽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도 우리한테 연락해보면 와보면 다 걸려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최근 1년 동안 전국 20여 개 농가 등이 이 장치로 한 번에 최대 10마리까지 모두 180여 마리의 멧돼지를 산채로 잡았습니다. 이 그물 트랩을 여러 군데 설치해놓고 휴대폰만 관리해버리면요 다 잡혀요. 자루로 들어버리면요 그냥 묶으면 돼요. 유해 야생동물을 실시간 생포하는 이 인공지능 덫은 총기 사용 위험이 크고 야간 포획이 어려운 수렵, 밀렵 방식의 보안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영국과 유럽연합이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여기에서 탈퇴하는 영국 사이에 새로운 질서의 초석이 되는 셈이죠. 물론 EU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을 수용할지 검토해야 하고 영국 의회도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합의 소식은 양측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의지가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며 합의안은 EU와 영국 모두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가 이 합의를 지지하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Discussions over the past days have at times been difficult, but we have delivered, and we have delivered together.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합의를 체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제 의회는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면서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존슨 총리의 협상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최대 관건은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영국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 부활 문제를 영국과 EU 양측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겁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양측이 국경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협상이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합의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가셨지만 영국 의회와 EU 정상회의의 비준이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19호 태풍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의 유실 규모가 늘고 있고 또 다른 공장에선 맹독성 물질이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럼에도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하자 한 일본 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넘어서기 위해서 재건과 부흥을 외쳐왔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자루를 회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배가 홀쭉해진 자루가 천변나무에 엉켜 있습니다. 하류에서 발견된 10자루 모두 속이 빈 채였습니다. 자루 속 내용물,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실 규모만 20개. 그런데도 당국은 여전히 전체 유실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고 환경 담당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부터 내립니다. 大型土の袋については容器の破損がなく環境への影響はないと聞いております。 영상을 올린 일본 기자는 불리한 소식은 발표하지 않고 가끔 거짓말까지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감시 장비마저 말썽입니다. 후쿠시마에 설치된 방사성량 측정 장비 80여 곳이 고장나 데이터 수집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한 공장에선 청산소다로 불리는 맹독성 물질 사이아나 나트륨까지 유출됐습니다. 공장 정수장에선 기준치의 46배에 달하는 독성이 검출돼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태풍 피해 지역 가운데 오늘 가장 먼저 후쿠시마로 달려간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재건과 부흥의 가장 극적인 사례로 후쿠시마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번 태풍은 끔찍했던 재난의 공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이 방사능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 도쿄올림픽에 제기된 또 하나의 우려는 폭염입니다. 40도 안팎을 넘나드는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도쿄가 아니라 북쪽 삿포로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는 즉각 반발하고 있고 반대로 삿포로는 즉각 환영한다고 밝혀서 일본 안에서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은 한여름인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리는데 이때 최고 기온은 40도를 오르내립니다. 올해 이 기간에만 일본에선 50여 명이나 폭염으로 숨졌고 수천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인공 눈 실험에 새벽 경기까지 폭염 대책을 찾아봤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쿄올림픽 마라톤과 경보 경기를 도쿄가 아닌 삿포로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의 기온은 도쿄보다 5, 6도 정도 낮기 때문입니다.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더위를 피해 자정을 넘긴 시각에 경기를 열었지만 선수들이 탈진해 무더기 기권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의 상징 마라톤을 놓칠 위기에 놓인 도쿄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かなり唐突な話で、ありましたし、またこれまでも各自治体でね、マラソンコースの、準備をされていたという事実もございます。 반면 삿포로 측은 크게 환영하며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札幌という名前が IOC からですね、具体的に挙げ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大変驚いていると同時に、光栄だと。 선수 보호라는 명분 앞에 할 말이 없어진 일본 정부는 IOC의 눈치만 보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전반에 파장이 미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다치거나 늙어 은퇴한 경주마들 상당수는 도축돼 시중에 유통됩니다. 그런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백 차례 약물을 맞았을 경주마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조혜진 기자입니다. 말 한 마리가 차량에 실려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우리 토종말과 달리 갈기가 길고 다리가 발달한 품종입니다. 그런데 말이 향한 곳은 경기장이 아닌 도축장입니다. 그 수세마가 또 돈이 되거든요. 경주에서 성적이 딱히 좋지 않았던 애들은 아무래도 도축을 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말고기의 약 45%가 이런 은퇴 경주마입니다. 식당에서 판매하거나 동물 사료로 쓰입니다. 수급에는 1kg 48,000원. 문제는 경주마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갖가지 약물을 계속 투약해왔다는 점입니다. 경주마의 한 달치 투약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날마다 66마리꼴로 주사를 맞았습니다. 많이 발견되는 페닐부타존, 항염제로 쓰이는 약물인데 식용말에는 금지된 성분입니다. 지속성 PPS 성분 역시 식용말에서 검출돼선 안 됩니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 도축된 말고기에서 유해약물이 검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간 도축량 1,200마리 가운데 약 16%가량만 표본으로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투여하는 약물이 180종이 넘지만 검사 대상은 이 중 18가지 뿐입니다. 말의 이력제 또는 말의 유통 시스템을 꼭 갖추어야만 먹거리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 전체로 확대하고 검사 약물 종류도 더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교수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200건 넘게 더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정부 전수조사 땐 나오지 않던 사실입니다. KBS 보도로 불거졌던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에겐 대학 편입학 취소가 통보됐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서울대 이병천 교수. 교육부는 이 교수의 아들이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학할 때 이 논문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돼요.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서울의대 김모 교수 아들은 아버지 논문 3건 이외에도 다른 교수 논문 6건에 공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가 14개 대학 특정감사에서 확인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115건입니다. 감사 대상 이외 대학에서도 130건을 더 확인했습니다. 모두 245건입니다. 기존의 교육부 조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대학 자체 조사에 의존한 탓에 대학이 검증을 소홀히 하고 교수는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수차례 실태 조사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부실한 조사를 하고 또 결과 검증에도 좀 허술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징계와 기관 경고를 통보하고 추가 확인된 미성년자 논문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 부정 여지가 있는지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연구 부정 행위가 드러난 이병천 교수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논문 부정은 대개 여러 해 지나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징계 시효는 3년으로 짧기 때문인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유정 기자입니다. 명백한 연구 부정 행위를 확인하고도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사를 한 교육부도 징계를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논문 발간 시점은 7년 전인 2012년, 교원 징계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의대 김모 교수 역시 시효가 지나 징계를 피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안 들어오시는데 교수님이 인터뷰 관련해서 인터뷰 안 받으시고 홍보팀으로 문의 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교육부가 이번 14개 대학 특별감사에서 미성년 자녀의 저자등재를 확인한 교수 10명 가운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교수는 2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주의나 연구 참여 제한과 같은 가벼운 제재에 그쳤습니다. 논문에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자녀들이 그 논문을 입시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는 대학이 많습니다. 서울의대 김모 교수의 아들이 진학한 연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학 전형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서 뭔가 확인 요청을 온 게 있는데 문서 보존 기간을 넘어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예전에 한 적이 있고. 부정이 뒤늦게 드러나도 처벌은 느슨한 이런 상황이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가 계속되어 온 한 이유로 꼽힙니다. 교육부는 교원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문화재단을 만든 재벌 기업들에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죠.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재단이 상당수라지만 실태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2007년 문을 연 하나문화재단의 미술관. 공익 목적 전시회를 하겠다고 설립된 곳인데 입구엔 외부인 출입 금지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작고한 창업주 배우자가 기부했다는 도자기 등이 보이지만 전시회는 개관때 말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운영관리비로 35억 원을 썼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기증하신 거예요. 전시를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건 사실이고요. 보안해서 이제 하는 걸로 준비하다가 자금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난해 문을 연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의 시민문화관. 2003년에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그룹 창업주 자택과 주변 땅을 샀는데 지난해에야 문화관을 만들었습니다. 증여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3년 안에 공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에 30여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대기업 문화재단 10곳에 이 같은 탈세 등을 적발해 추징한 액수만 195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문화재단의 지출 내역을 보니 탈세 창구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각 문화재단의 사업 보고서와 회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키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이정후의 활약을 앞세워 SK와의 3차전에서도 크게 이기며 3연승으로 플레이오프를 끝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병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3회 말 키움 이정후의 타석 때 SK 포수 이재원이 잠시 타임을 불러 투수 소사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싸움의 승리자는 이정후였습니다. 이정후는 소사의 높은 직구를 끌어당겨 우익수조 2타점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1회에 이어 2루타 2개를 친 이정후는 5회에도 우전 안타를 치면서 대량 득점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정우는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15타수 8안타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키움은 이어 송성문과 김규민이 적시타를 치면서 정영일과 문승원 등 SK 불펜진을 무너뜨려 5회에만 5득점을 올렸습니다. 5회 말에 이미 9대1 시리즈 3연패로 탈락 위기에 놓인 SK 염경엽 감독과 팬들의 얼굴은 급속도로 굳어져 갔습니다. SK는 오늘 키움의 왼손 투수 요키시를 공략하기 위해 무려 8명의 오른손 타자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김강민이 3회 득점 기회에서 삼진 아웃으로 물러나는 등 SK 타자들은 오늘도 무기력했습니다. SK는 6회 1사말루 기회에서도 배영섭이 바뀐 투수 김성민을 상대로 병살타를 치는 등 좀처럼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승을 거둔 키움이 3연승을 거두면서 지난해 플레이오프 패배를 서력하고 5년 만에 다시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KBS 뉴스 신병열입니다. 2001년 메이저리그에서 애리조나의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김병현과 우승을 합작했던 4번 타자 맷 윌리엄스가 오늘 기아의 새 감독으로 입국했습니다. 기아 구단의 방향성이 자신과 비슷하고 힐만 전 SK 감독의 조언이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맷 윌리엄스 감독은 자신을 영입한 기아 조계현 단장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감독직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놀랐지만 협상 5분 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이 강한 프로의식을 갖고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야구 철학이 구단과 비슷했다고 강조했습니다. Nothing beats work. I love to teach. So it's an opportunity for me to keep doing that, bring out the best of their ability. So I intend to do that. 지난해 SK의 우승을 지휘한 힐만 감독의 조언도 한국행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Yeah, I just asked Trey about what his experience was here. He said it was fantastic. Everybody made him feel so welcome. The play is great. The players were fantastic. So. 현역 시절 4번의 삼루수 부문 골든글러브에 이어 2014년 워싱턴 사령탑 시절 감독상 수상. 메이저리그 스타 출신인 윌리엄스 감독은 광주 출신인 김병현과 2001년 애리조나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일군 추억도 떠올렸습니다. Very young player at the time with a bunch of veteran players on the team, but we all love him very much. And I think I'm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him in the next couple of days. 3년간 기아 유니폼을 입는 동안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말한 윌리엄스 감독은 내일 선수단과 상견례를 갖고 명가 부활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외국인 선수 출전 규정이 2명에서 1명으로 바뀌며 국내 선수의 활약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KT와 KCC의 경기도 양홍석과 허훈의 맹활약 등 지난 시즌과 다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자랜드 유도홍 감독은 외국인 선수만 바라보는 국내 선수의 모습을 떡장사에 비유했습니다. 야, 국내 선수, 니네 선수 아니야? 야, 게임 져도 되니까 승부 봐, 괜찮아. 야, 떡 사세요. 애들만 열만 찾을 거야? 하지만 외국인 선수 1명만 출전하는 규정 변화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 12한 국내 선수는 라거나 1명이었지만 올 시즌은 오색은, 김종규 등 4명입니다. 오늘 KT와 KCC전도 초반 양홍석과 송교창의 에이스 대결이 치열했습니다. 조이 도시가 스크린 등 굳은 일을 맡는 사이 송교창이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KT는 외국인 선수가 아예 외곽으로 빠져있고 양홍석이 골밑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양홍석은 과감한 돌파를 여러 차례 시도하며 16득점을 올렸습니다. 4쿼터엔 KT 허훈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허훈은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결정적 3점 슛을 넣는 등 17점을 올렸고 KT가 85대 79로 KCC를 꺾었습니다. 이제 죽이 되든 바람이 되든 제가 한번 던져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던졌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KCC는 송교창이 16점, 이정현이 15점으로 활약했지만 마지막 집중력에서 밀렸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여자 프로배구가 주중 경기를 모두 저녁 7시에 배치하며 남자부와 정면 대결합니다. 여자부만의 아기자기한 배구가 남자부의 힘 배구와 흥행을 놓고 맞붙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여자 배구는 지난 시즌 주중 수요일 경기를 저녁 7시에 열었는데도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TV 시청률에서 여자부가 남자부를 0.1%포인트 가까이 따라붙었고 평균 관중수에선 근소한 차로 남자부를 넘어섰습니다. 충분한 자생력을 확인한 여자 배구는 이번 시즌부터 주중, 화, 수, 목 경기를 모두 저녁 7시에 시작해 남자부와 흥행 정면 대결을 펼칩니다. 여자 배우도 끈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여자들이다 보니까는 다양한 뭐 세레머니나 이런 다양한 표정 이런 것들이 남자 선수들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저희가 이제 수준 높은 경기를 많이 하다 보면 팬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뭐 인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감독 5명이 우승 후보 1순위로 디펜딩 챔피언 흥국생명을 지목한 가운데 초중고 30년 절친인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과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은 유쾌한 5글자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올해는 몇 위? 너보다 위. 5글자는 아니지만. 너보다는 위. 우리는 뭐냐? 올 시즌 여자 배구는 오는 토요일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흥행몰이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한편 남자 프로배구에서 우리카드가 2연승을 달렸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주포 에르난데스의 발목 부상 악재를 만나 2연패를 당했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로 맞선 상황, 현대캐피탈 에르난데스의 스파이크가 우리카드의 블로킹을 맞고 아웃 선언됩니다. 비디오 판독을 보니 라인에 걸쳐서 인으로 판정이 되네요. 에르난데스 점프를 하고 내려오다 동료의 발을 밟고 쓰러집니다. 발목이 다쳐서 결국 교체가 되고 맙니다. 현대캐피탈에 비상이 걸렸네요. 이후 기세를 올린 우리카드, 나경복이 강스파이크로 코트를 폭격합니다. 승부가 걸린 5세트에서도 승기를 잡는 득점을 올리는 나경복. 21득점을 올린 나경복의 활약 속에 우리카드는 현대캐피탈을 물리치고 개막 후 2연승을 달렸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로 2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장애인체전 조정 싱글스컬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 선수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아시아 장애인 조정 선수권 대회에서도 도쿄 패럴림픽 출전권에 도전합니다. 미국 프로농구 시범 경기에서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의 화려한 노룩 패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아랑 기상캐스터, 내일 비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비 소식이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요. 먼저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비구름이 점차 내륙 쪽으로 이동하면서 퇴근길 무렵에는 남부지방과 충청, 강원 영서 지역에도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의 양이 많을까요? 네, 영남 해안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내일 20에서 60mm 정도, 강원 영동과 영남 내륙 지역, 그리고 전남 해안가에는 5에서 2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의 아주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고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먼저 중부지방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대부분 10도를 조금 넘어서겠고 한낮 기온은 전주, 광주 21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